매번 사연 잘 듣고 있는 여성 애독자예요. 저는 중학생 때 부모님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모처럼 평일에 함께 시간을 내서 두 분이 놀러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죠. 아빠께서는 의식불명으로 병원에서 2주를 버티시다가 돌아가셨고, 목숨을 건지신 엄마께서는 하반신에 영구적인 후유증을 안게 되셨습니다. 의지할 친척 따위는 없었어요. 오히려 아빠의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조의금을 가로채 가려고 하이에나처럼 기웃거리더군요. 병원비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엄마께서 그 경황 없는 와중에도 친척들을 향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며 울분을 터뜨리셨죠. 저는 형제라고나 언니뿐이었어요. 언니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대학을 중퇴하려 했으나 저와 엄마가 말렸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진학하지 않았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돈을 벌어 가게에 보탬을 했습니다. 언니가 체질적으로 몸이 약해서 타고나기를 건강한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금수만도 못한 친척들, 휠체어를 타게 된 엄마를 바라보는 그 묘한 눈길들.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저희뿐이었어요.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고 매일 눈물로 다짐했었죠. 저에겐 늘 미안해했고 고마워했던 언니는 정말 착한 형부를 만났습니다. 머나먼 시골에 본가를 둔 형부는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에게는 친오빠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제 내 식구가 된 셈이었어요. 앞만 바라보며 저는 죽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는 건 노는 건 뭐든지 낭비 같았어요.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취업부터 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산 제 앞에 인연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지냈어요. 엉뚱한 구석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늘 해맑은 웃음을 지을 줄 아는 그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받았을 때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청혼을 받게 되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왜냐하면 사귀는 동안 차이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이제 그를 제 남편이라 칭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집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시댁은 훨씬 더 풍족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우선 탄탄한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계셨는데 워낙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오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로만 오래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는 이제 시집을 간 뒤였는데 엄청난 부잣집 자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나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건만 놀랍게도 시아버지께서는 저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을 너무 조건만 보고 결혼시켰던 것 같아서 내가 속마음을 고백해 보자면 나는 그걸 두고 후회한 적이 있었어. 결혼한 후로 어딘가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가끔은 기가 죽어 보이기도 하는 줄과 외인이 되어 자기 시댁에 묶여 사는 딸을 보며 심란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가 사랑해 죽겠다는 상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왜 이리 지금 이렇게 반가운 심정이 드는지. 알고 보니 신우이의 결혼에 그런 비화가 담겨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나자 저는 욕심이 생겼죠. 무조건 남편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녹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를 하셨어요. 제 수준, 저희 집안의 수준, 모든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이 결혼은 아예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셨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었고 저희 친정은 제가 원하는 결혼이라고 하자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견례 날짜가 금방 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장이었습니다. 시댁 측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 이렇게 내시고요. 저희 측은 엄마, 언니, 형부,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이었습니다. 초장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잘난 사위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죠. 우리 사위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말에도 너무 바쁜 몸이라서 부득이하게 자리하지 못했네요. 양해 좀 부탁드려요.
다들 우리 사위를 만나서 말 한마디 섞어보고 진분이라도 쌓기를 학수고대했을 텐데 조금 실망하셨죠? 원래 이런 일은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북치고 장구치는 걸 혼자 다 하시던지 마치 저희 친정이 당신이 둔 그 잘난 사위를 영접이라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을 것으로 착각하신 모양이었어요. 혹은 그냥 과도한 자랑질이셨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어이가 없어서 차마 그 말씀을 자르지도 못하고 대충 웃으면서 맞장구나 쳤습니다. 그때 신우이는 뭔가 대단히 할 말이 있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몇 번 달싹였는데 말을 꺼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눈치로 알아차렸죠. 신우이의 남편은 애초에 여기에 온다는 가정조차 설립한 적이 없다는 걸요. 어차피 머릿수를 똑같이 양쪽 넷씩 맞춘 것이었는데 웬 신우이의 남편이라뇨? 이 생각을 하니까 더 어이가 없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네요. 드디어 화제거리가 넘어가서 안도에 있을 때였어요. 저희 언니가 그 당시 임신 중이었거든요.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어서 당연히 배도 나온 상태였기에 앉은 자세에서도 눈에 띄었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언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을 상당히 오래 즐기셨네요. 이제 첫째를 임신하다니요. 이야, 보기 드문 경우이시네. 아,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앞만 봐도 늦게 가지기를 잘하셨네요. 원래 돈 없으면 늦게 낳거나 안 낳거나 둘 중 하나인 게 답이거든요. 생각 없는 것들이나 결혼하자마자 하나이고 둘이고 계속 낳아버리는 거죠. 태어난 애들은 문제이겠어요? 무조건 형편이 됐을 때 낳아야 하는 법인데 부모가 돈도 없는 데다가 무식하기까지 하면 애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낳으시고 나서 둘째 계획은 영영 없으실 수도 있겠네요. 신중하게 구셔야 하니까. 네? 둘째 계획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야죠. 누가 봐도 그건 시어머니께서 언니와 형부 두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너희 수준의 둘째는 어렵겠다고 비웃는 거였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는데 저희 언니가 맞장구를 치면서 무척 순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고 그 옆에서 형부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조를 하지 뭔가요? 두 사람이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자 저는 기분이 엄청 이상했습니다. 분위기를 읽으신 것인지 시아버지께서 애써 화제를 전환하고자 노력하시는 표정으로 당신의 일상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친정일동은 반가운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반응을 했죠. 시어머니께서만 혼자 마음에 안 드신다는 듯이 입술을 삐죽거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등산을 다녀왔던 겁니다. 간만에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만나서 산을 타며 땀을 쫙 빼니까 기분이 끝내주더라고요. 올해는 단풍놀이가 예년보다 한 주 정도 앞당겨질 거라는 뉴스를 봐서 일찍 가을 등산 계획을 또 거나하게 잡고 있습니다. 사부인께서도 바람 쐬러 산에 가보실 생각 있으시면 제가 코스를 추천해 드릴게요. 시아버지께서는 웃으며 말을 이으시다가 문득 어느 생각에 다다르셨는지 흠칫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등산을 못 하시니까요. 그러실 수 없는 몸이죠. 제가 정신없이 말을 이어가다 보니까 근실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정신이 없다니 이제 다 늙어가지고 별별 주책을 부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몹시 당황하신 채로 사과를 하신 시아버지의 옆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웃음을 꾹 참는 듯한 얼굴이 되셨는데요. 이내 마치 참을 수 없으시다는 듯이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마셨습니다. 깔깔거리면서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웃느라 맺힌 눈가의 눈물을 냅킨으로 닦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당신, 자꾸 그런 등산 같은 재미없는 취미나 고수하니까 이런 사달도 나는 게 아니겠어?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위하고 골프나 치고 다니라고 있었지. 그랬으면 지금 아휴, 이런 등산단이라는 말실수도 안 튀어나갔을 거 아니야. 아이쿠, 아니지. 내 정신 좀 봐라. 아니구나. 골프도 안 되겠구나. 아유, 다리가 저래서 고상하게 앉아 계시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런 분께 골프 얘기는 어떻게 꺼냈겠어. 아유, 세상에나 어쩜. 뭐 하나 말을 꺼낼 수 있는 게 없네요. 우리 집 양반이 필연적으로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이해를 좀 해줘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의 발언이 터져 나왔는데요. 그러자 엄마, 언니, 형부까지 차례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사자인 엄마께서 특히나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온화한 표정을 하고 계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아까부터 이 이상한 분위기가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상견례인가 싶었고요. 제가 어두워진 낯빛이 된 것을 슬쩍 엄마께서 살펴보시더니 이내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우리 작은 딸, 정말 생활력 강하고 야무진 아이예요. 제 딸이지만 정말 저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담드리는데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수록 나무랄 데 없는 며느리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선정이는 저희 집에서 언제나 언니보다 나은 동생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똑부러져요. 갑자기 엄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감동과 민망함이 교차했는데 언니까지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제 쪽을 빠르게 힐끗하며 슬쩍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로 인해 상견례의 분위기가 자꾸 오리무중으로 흘러가니까 두 사람이 얼른 이 자리에 본질을 꺼내들고 저에 대한 좋은 이야기까지 꺼내준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피식 웃는 소리를 크게 내시더니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딸 2명 중에서 하나라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니 성공하셨네요. 딸 팔아서 한몫 챙기시려는 건데 앞으로 걱정 없이 든든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그 순간 제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례의 정도를 넘어버린 시어머니의 발언. 그 경멸이 가득한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저희 엄마께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손사래를 치실 따름이었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딸 팔아서 한몫 챙긴다니 완전히 어불성설이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한다는 결혼인데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참나, 고상한 척 하실 것 없어요. 정곡이 딱 찔렸다는 그 표정까지 숨겨지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만약 다리만 멀쩡하셨으면 바로 이 시점에 화장실로 도망가셨어야 맞는 건데. 그러실 수 없으니 정말 안 됐네요. 이건 완전히 미친 상황이었어요. 제가 얼른 곁눈질로 엄마, 언니, 형부를 쳐다봤습니다. 형부는 그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 전에 없도록 눈빛이 싸늘하게 식은 상태였으나 그럼에도 참는 형색이었고요. 언니는 입가를 파르르 떨고 있었지만 애써 웃는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억지로 은은한 미소를 유지하고 계셨죠. 그 모멸감 앞에서도 말이에요. 그 모습들을 차례로 확인하자 저는 차갑게 식었던 피가 이번에는 거꾸로 치솟는 감각을 맛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아무래도 상관없어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큰 울림을 담고 흘러나갔어요. 그건 누가 봐도 화를 잔뜩 눌러놓은 목소리였죠. 모두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께서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코웃음을 한번 치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발끈하니?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눈을 그렇게 치켜뜨는 거야?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뭐라고 하셨던 건지 그거나 답하세요. 저희 엄마께 무슨 소리를 짓거리신 거냐고요. 당장 사과하세요. 말하다 보니 더 화가 나서 제가 끝에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상체를 제 쪽으로 가까이 들이밀며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그건 마치
감히 니까짓 게 지금 나한테? 라는 경고 행동처럼 보였어요. 저는 지지 않고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사과라니? 무슨 사과? 헐씨구, 이것 봐라. 버릇없이 구는 이 꼬라지는 뭐라? 너 대체 뭐야? 뭐 하는 애니? 너 이렇게 쉽게 미천한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내 아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네 엄마처럼 전곡 질려서 이렇게 발끈하는 거지? 내 아들 낼름 채워가서 팔자 고쳐볼 생각에 그간 싱글벙글하기만 했고 이렇게 전곡 질려볼 각오는 안 되어 있었나 봐? 기가 막히네. 모녀가 쌍으로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에휴, 시어머니께서는 말씀을 마치시며 상위에 침을 뱉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가 손을 들어서 있는 힘껏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쳐버렸죠. 우당탕 하고 시어머니께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신 소리가 상견례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세게 때렸던 거예요. 시누이는 짧게 비명을 질렀고 언니는 저에게 너 미쳤냐는 중얼거림을 뱉었습니다. 엄마께서는 놀란 몸을 떨고 계셨는데 형부는 그런 엄마부터 챙기며 안색을 살피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옆에서 부축하시려는 걸 뿌리친 시어머니께서는 몸을 일으키시며 저를 표독스럽게 째려보셨어요. 야, 결혼은 고사하고 너는 내가 고소할 거야. 너는 이제 끝이야. 당연한 소리를 하시네요. 저는 끝장을 볼 생각으로 방금 싸대기 후려친 거고요. 얻어맞고 바로 나뒹구신 거 잘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곧장 제가 반대쪽 싸대기로 후려칠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경악하셨는지 입을 떡 벌리시고는 그대로 굳어버리셨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뱉은 말에 스스로 놀란 참이었으나 주워 담을 생각은 없었어요. 끝장을 보겠다는 건 진심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돌이키겠나요? 무척 당황하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을 고르려고 열심히 눈알을 굴리시는 게 보였을 때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안색이 어두워져 있는 남편에게 말을 던졌죠. 완전히 끝난 상황인 거 봤지?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만 선택해야 돼. 당장 이 자리에서. 선택이라니? 어떤 선택을 말하는 거야, 지금? 자, 선택해. 나야? 아니면 네 엄마야?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네 엄마를 선택해서 네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든가 아니면 나를 선택해서 골치 아픈 상황에 한번 빠져보든가. 어떡할래? 어느 쪽이든 지금 끝을 보자. 도대체 그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분노인지 모를 감정으로 몸까지 바들바들 떨면서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기가 차단 웃음을 지으셨고 그러시면서도 이내 기대감 어린 눈빛을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준현아, 차라리 잘 됐다. 저 미치고 정신 나간 것이 알아서 자멸을 해주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저것한테 빨리 끝을 통보해버려. 완전히 끝내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한 뒤 앞으로 잘 살면 돼. 엄마가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집안 좋고 예쁜 여자 소개시켜줄게. 네? 엄마, 어떻게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말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제가 저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요. 뭐라고? 네가 설마 이 상황에서 네가 이 엄마를 저버리고 저것의 편을 들려는 거야? 준현아, 우리 아들, 너 이러지 마.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너 지금 이 엄마가 숨 넘어가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니? 시어머니께서는 당장이라도 숨이 꼴깍 넘어가시겠다는 표정으로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숨을 쉬셨어요. 설마 하시는 눈빛을 하고 계셨지만 남편이 다음 순간 제 쪽을 슬쩍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며 그 간절한 눈빛을 배반하였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게요. 비록 엄마와 함께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효도가 되겠죠? 네가 어떻게 지금 이 엄마가 아니라 저걸 선택할 수가 있어?
네가 방금 그 꼴을 보고도 그 입에서 그딴 소리가 나와? 어떻게 네 엄마를 때린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놓고 효도를 우는 애. 세상에나 주년아. 아들!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친 호흡을 연달아 뱉으시더니 아예 뒤로 휙 넘어가 버리셨습니다. 신우이가 바로 뒤를 받쳐줘서 망정이었죠. 안 그랬다면 의자 같은 데에 머리를 잘못 박으실 수도 있었어요. 뒤로 넘어가신 시어머니께서 눈을 반쯤 까디집으신 걸 보고 시아버지께서 다급히 구급차를 부르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짧은 대치를 멍하게 보고 있었던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장은 물론이고 거기 식당 자체가 어수선해졌습니다.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엄마께서는 걱정스럽게 저에게 물어오셨어요. 선정아, 너 이래도 되는 거야? 너 왜 그랬어? 응? 저러다 잘못되시면 그땐 어떡하면 좋니? 아까 구급차 타실 때 의식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아마 별일 없을 거야. 그런데 엄마야말로 아까 왜 그랬어? 엄마뿐만이 아니야. 언니, 형부, 셋 다 계속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그 온갖 무례한 언사를 듣고만 있고 실실 웃기나 하고. 제 말에 언니가 다가오더니 저의 어깨를 어루만져주며 설명을 하더군요. 세 사람 다 제 결혼을 위해 무작정 참았다는 거예요. 제 결혼, 즉 제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들을 해서 모욕을 눌러 참으면서 계속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집안이 많이 기우는 결혼이니만큼 무작정 저를 위해 참으며 인내하기로 다들 작정하고 상견례장에 나온 것이었어요. 그 속내를 듣고 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다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나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 바로 그걸로 행복한 사람인데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왜 그 상황에서 참고만 있었던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는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야. 시어머니의 빈정거림 앞에서도 눈물 따위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순간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꾹 참으면서 제가 말을 했을 때였어요. 제 뒤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가족의 범위에 나도 끼워주는 거 맞지? 자기야, 왜 여기 있어? 아까 병원에 같이 간 거 아니었어?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누나가 나보고 그냥 남으라고 그러더라. 엄마하고 아빠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남아서 수습이나 잘하라고 그랬어. 우리 누나가 웬일이래. 솔직히 남매끼리 전혀 친하지도 않고 사춘기 이후로는 어색한 사이였을 뿐인데 이런 때에 와서 누나가 도움이 다 되어줄 줄은 몰랐네. 만약에 병원으로 같이 갔으면 나는 아마 엄마로부터 별 우는 소리 다 들었을 거야. 내 마음 약해지게 만들려고 엄마가 아마 가준수를 다 쓰셨을 테니까. 그러면서 남편은 남은 저희들끼리 밥을 먹자고 제안해왔어요. 엄마는 놀란 심정이 전혀 진정이 안 됐다면서 밥이 넘어갈 상태가 아니라고 하셨죠. 임신한 언니를 향해 은근히 동조를 요구하셨지만 의외로 언니 또한 밥 먹으러 가자며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부도 불편한 상견례장에서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은 다른 식당에 가서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잘 먹는 저희 네 사람을 보면서 엄마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는데 입가에는 미소를 조금 거신 걸 제가 본 뒤였네요. 밥을 다 먹어갈 때 제가 조용히 남편을 향해 사과를 했어요. 아까 내가 미안했어. 어머님께 어른을 향해 솔직히 내가 그렇게 구는 게 아니었다는 걸 나 자신도 알아.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하지. 아까는 너무 복잡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끼어들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던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야. 그냥 우리끼리 앞으로 잘 살면 될 것 같다는 거야. 남편은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두 손을 맞잡은 저희 두 사람을 친정 식구들이 흐뭇하게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분노하셨죠. 제가 며칠 후에 시누이로부터 들은 후문이었는데요. 병원에서 퇴원하시기 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난리도 아니셨다고 합니다. 준이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젠 이 시댁에 면목 없어서 어쩐다니? 그딴 품격 없는 집안과 얽혔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면 어떡해? 엄마는 왜 쓸데없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피곤하게 사세요. 하여간 상견례장에서는 엄마가 잘못하셨어요. 먼저 선을 넘으셨기 때문에 품격이니 뭐니 그런 거 입에 올리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선을 넘든 말든 그 미친 것이 어른한테 어쩜 그렇게 손을 날릴 수가 있어? 너는 그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해? 엄마, 만약에 내일 당장 사고를 당해서 엄마의 두 발목이 사라졌다고 쳐요. 누가 내 앞에서 휠체어 신세가 된 엄마를 모욕한다면 그걸 제가 참기를 엄마는 바라시는 거예요? 도저히 자식된 도리로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제가 참고 넘기길 바라시는 거냐고요. 반박을 하시려고 했던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입을 꾹 다무셨다고 해요. 역지사지를 해보니까 제가 당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체감이 되신 모양이에요. 이 일화를 시누이에게 전해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은 시누이에게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엄마가 예비 올케에게 뺨을 맞았음에도 제 편을 들어준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누이에게 이 일화를 듣기 바로 하루 전에는 시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를 잠깐 뵙고 싶다고 찾아오겠다는 뜻을 밝히셨던 건데요.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는 거절을 하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 염치 없이 댁에 머무르지 않을 거고 잠시 얼굴만 뵙고 가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수락을 하셨던 것이죠. 시아버지께서는 웬 망고 한 박스를 사오셨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망고가 쉽게 보이려나 봅니다. 백화점에 가면 요새 자주 팔고 있네요. 혹시 당 관리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면 맛있게 잡수세요. 망고는 냉동으로 몇 번 먹어본 게 다인데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생과일 망고를 너무 귀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제가 감사 인사를 받을 처지가 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물에 부디 어긋난 모정이라 여겨주시고 그날 너무나도 신뢰가 많았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현관에 서신 시아버지께서는 그대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저희 엄마께 인사를 하셨습니다. 엄마께서는 놀라신 눈치로 계속 손살을 치시며 괜찮다고 그러실 것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시아버지께서 가시고 나서 엄마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본심을 밝히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괜찮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과를 받으니까 좋긴 하네. 저는 그때 새로운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께서 앞으로는 당당하게 상대가 누구든 사과를 받으실 만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바람이 들었죠. 열심히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공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몇 주 후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주석에 각각 저희 엄마 그리고 시아버지만 자리했습니다. 신랑 입장의 순간이었는데요. 남편이 저희 엄마의 휠체어를 끌면서 입장하였어요. 올해와 같은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직 입장 전이었던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참느라 혼났죠. 결혼식은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는데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누이가 웃으며 전해준 말이 있었는데 꽤 인상 깊었네요. 우리 그이가 결혼식 보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마치 영화 속에서 본 장면 같아서 너무 멋졌대. 이런 건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었냐면서. 신랑이 장모님의 휠체어를 밀며 입장하는 이런 결혼식처럼 멋진 건 없을 거라고 하더라. 저는 그때까지 시누이의 남편, 즉 제 시매부와 접점 하나 없었어요. 시매부가 워낙 자기 처가에 관여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결혼 이후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덕분에 자기가 시댁에서 할 이야기가 생긴 것 같다고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사는 집안 사람들은 관점이 좀 독특한가 봐요. 그 집에서 보기에 저희 집안이 재미있어 보였나 봅니다. 시누이한테 그 집안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저랑 남편의 연애 이야기도 궁금해했다네요. 아무래도 심해부가 자기 가족들에게 인상 깊은 결혼식에 대해서 많이 떠들어댔던 것에 여파였겠죠. 사실 나는 계속 시댁에서 겉도는 느낌이었어. 뭘 해도 재미가 없었고 의무적으로 어울리는 기분이 들었거든. 그들 눈에 내가 혹시 동떨어진 존재로 보이지는 않을까 싶어서 나 혼자 지레짐작으로 심적인 거리를 뒀지. 근데 올케 결혼 이후로 말이야. 한번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내 시댁 식구들이 별로 안 어렵게 생각이 되더라. 저는 그래서 시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려고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걸 결코 어려워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수록 시누이는 말주변이 늘어났고 자기 시댁 식구들과 나눌 대화 주제도 잘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누이는 점차 자기 남편인 제 시매부하고도 이전보다 다르게 지내게 됐답니다. 활동적이 되면서 시누이가 자신감도 생겼고 시매부한테 할 말 다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이 시작이 제 결혼이었다는 게 저는 지금 곱씹어봐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저희 언니는 무사히 출산을 했는데요. 육아 문제로 고민할 때 육아 선배인 시누이가 여러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형부가 워낙 자기 처가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그걸 보며 배웠습니다. 형부가 그때 저희 엄마께 주기로 따지면 거의 일주일에 그때 한두 번 전화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럼 자기는 최소한 두세 번은 전화를 드려야겠다면서 의욕을 보였죠. 제가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만류했네요. 남편이 저희 엄마께 잘하려고 드니까 저도 은근히 그게 신경이 쓰여서 시아버지께 더욱 싹싹하게 잘해드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변화를 맞이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을 때 소외되신 한 분이 계셨죠. 네,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굴하지 않아. 나는 나만의 길을 갈 거야. 감히 내가 끝까지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정말로 결혼식에 빼버려? 이런 결혼이 끝까지 평탄하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이야 다들 그 정신 나간 것 탓에 이상하게 홀려서 그러고들 있지만 시간만 좀 지나봐라. 다들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내 판단이 맞았다고 할 테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엔 굉장히 의기양양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도 굳이 댁으로 제가 방문 안 해도 된다고 하셨었지만 그래도 모든 상황에 안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시댁을 방문했을 때면 시어머니를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아주 저 보란 듯이 시어머니께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저는 별다른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꾸벅 인사드리는 게 전부였죠.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조금만 지나봐라, 어디 두고 보자는 식으로 자신만만해 하셨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는 쪽은 시어머니셨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던 당신의 사돈댁, 그러니까 시누이의 시댁이 저에게 호의적인 것부터가 시어머니께서는 큰 타격이었고요. 시누이 부부가 저희 부부와 함께 부산 여행을 주말에 다녀왔다는 걸 아셨을 때는 거의 거품을 무셨다고 나중에 시누이로부터 전해 들었네요. 그리고 제가 결혼 후에 좀 승승장구만 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저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2번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컴퓨터 디자인 배우는 학원에 다녔고 주말 이른 아침마다 카페 오픈 아르바이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온전히 둘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디자인 공부를 한 뒤로 작은 일감을 받아 조금씩 그 경력을 쌓아나갔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공부까지 한 제 경험담을 담아서 인터넷으로 발간하는 제 자서전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소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스스로 기념하기 위해서 책을 낸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게 엄청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자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어느 업체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었고 저에게 혹시 인터넷 강의를 개설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망설여졌지만 저는 결혼 전에 엄마를 보며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욕을 다진 바 있었기에 그 마음을 되새기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며 직장 다니고 디자인 외주일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강의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쪽 방면에서 인지도를 가지게 되자 그 이후로는 계속 더 큰일로 연결이 되었어요. 계속 기회가 쏟아졌죠. 나는 요새 어디를 가든 빨리 며느리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근질근질해. 우리 준영이가 결혼을 어쩜 이렇게 잘했는지. 제가 아주 운이 좋았죠. 아내 받들어 모시고 사는 남편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제가 매일매일 노력 중이에요. 간만에 남편하고 시댁에 들렀을 때 저 듣기 민망한 내용의 부자간의 대화가 화기애애하게 이어졌는데 외출하고 안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어느새 댁에 돌아오셔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제가 문득 뒤를 돌아봤다가 현관 중문 뒤에 몸을 반쯤 감추시고 귀를 쫑긋하시는 모습을 보고 말았네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며칠을 알아 누우셨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종용을 하셨대요. 이제 그만 되도 않는 고집은 꺾어버리고 며느리와 잘 지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대답도 없이 끙끙 앓는 소리만 내셨다네요.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뒤에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싶어서 검사를 해봤다가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혼을 오래오래 즐기고 싶어서 저희 부부는 일부러 아이를 일찍 가질 생각이 없었기에 느긋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세를 가져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딱 임신이 되었던 거예요.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너무 행복했죠. 남편을 비롯한 모두가 기뻐했어요. 특히 저희 엄마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셨네요. 이런 경사까지 쏟아지자 시어머니께서는 백기를 드셨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도저히 손주 소식까지는 못 견디신 모양이었죠. 저와 따로 밖에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오셔서 저는 올 곳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둘이서 왜 여태까지 임신 소식이 없을까 싶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래,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구나. 많이 늦은 임신 같지만 축하한다. 많이 늦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때 축복이 찾아와 준 것 같아요. 저희는 일찍 임신할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너는 꼭 말을 그렇게 재미대가리 하나 없게 해야겠니? 하여간에 정이 들래야 들 수가 없어. 나 빼고 온 식구들 구워 삶아서 지내니까 온 세상이 네 것이 된 것 같지? 저는 그렇게 빈정거리시는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나가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사과, 잘 지내보자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해드려야 할지를 수도 없이 생각해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마주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나자 돌연 묘한 상념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잘 지내보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려고 이 자리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며 상황을 어렵게 만드세요? 내가 그런 작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참 웃긴 지레짐작을 다 하는구나. 어머님은 몇 세까지 사실 거예요? 80? 아니면 90? 만약에 100세까지 사신다고 한들 어머니께서는 이미 수명의 절반 이상을 넘어온 지 한참이시군요. 뭐야? 너 지금 내 속 긁어놓으려고 그딴 망발을 짓거리는 거야? 영원히 사실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구실 필요는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사셔야 하나요? 자식이 나의 소유물도 아닌데 자식의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자식이 결혼하겠다는 집안이 조금 부족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흠이며 사돈이 휠체어를 타든 말든 그게 뭐 그렇게 상관이 있나요? 그걸 왜 어머니께서 그토록 분하게 여기시나요? 얄미워 죽겠는 며느리가 성공가도 달리는 걸 응원도 축하도 못 해주면서 지내셨죠. 혼자 그간 소외되신 채로 지내시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구셨고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들 부부의 임신 소식이 너무 기쁘시면서도 며느리에게 품은 앙금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어머님이 빈정거리고 계시네요. 어머님, 저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드신 거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하실 거라면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목덜미가 빨갛게 변하시면서도 차마 부정은 못하시더군요. 상견례장에서 시어머니께 쓰셨던 표현에 따라 그야말로 전곡이 찔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도로 이 자리 만드신 게 맞다면 제가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과할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그건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께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어머님과 잘 지내보든 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원참 기가 막혔어. 내가 예전 그때 그 일로 굳이 네 엄마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야? 네 시아비가 그때 집으로 찾아가서 사과하고 온 걸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네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지금 나한테 고압적으로 나오는 모양이구나.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네 엄마가 아니라 사돈이라고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어머니께 고압적으로 나갈 수 있겠나요? 저는 그냥 당연한 순서를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엄마께서는 단 한 번도 겉으로 티를 내신 적 없으시지만 저는 자식이기 알아요. 엄마께서 그날 이후로 계속 어머님의 사과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가 조용히 덧붙인 뒷말을 듣고 나서 시어머니께서는 기세가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러더니 생각에 잠기신 얼굴이 되어 한숨을 쉬셨죠. 하지만 끝내 그러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코웃음을 치면서 자리를 뜨셨어요. 속은 어떨지언정 자꾸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시는 시어머니를 향해 그때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엄마의 전화를 받았어요. 문자를 한참 전에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답장이 없길래 계속 기다리다가 전화를 걸었어. 혹시 일하느라 바쁜 건 아니지? 그랬어요? 밀린 업무가 있어서 그거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근데 엄마,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으셔? 목소리가 들뜨신 것 같은데? 좋은 소식 있으신 거지? 나 이런 거 눈치 백단이야. 어휴, 너는 뭐 그런 걸 눈치로 읽고 그래. 그게 다름이 아니라 사부인께서 오늘 아침에 찾아오셨어. 뭐라고?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 혹시 또 무슨 무례라도 당하신 거 아니지? 아니야. 오히려 사과를 받았어. 내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 정중하고 깔끔한 사과였어. 그래서 나도 흔쾌히 그 사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지. 아까 그 상황에서는 놀라움이 커서 제대로 머리가 안 돌아갔는데 사부인 가시고 나서 곱씹어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더라. 그리고 네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됐어. 내가 멋대로 이렇게 사부인의 사과를 받아줘도 괜찮은 거였니? 네가 혹시 반대할 생각이라면 내가 당장 사부인께 연락드려서 그 사과 받는 거 취소하겠다고 말씀드릴게. 엄마의 다급한 덧붙임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가 저보고 왜 웃냐고 물으셨는데 대답도 못 해드릴 만큼 계속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웃겨서 웃은 것도 아니었고 기뻐서 웃은 것도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감정이 들어서 계속 웃었던 걸까요? 확실한 건 어딘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겠죠. 저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님께서는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더니 힘 빠진 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네 엄마 아니지. 사돈께 사과하고 온 것 가지고 너는 네가 이겼답시고 그거 확정 지으려고 부랴부랴 달려왔구나?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고 내가 졌어. 인정할게. 어머님, 그날 상견례 하던 자리에서 제가 어머님의 뺨을 때렸던 거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서 굳어버리셨어요. 설마 그걸 제가 사과드릴 줄은 상상도 못하셨던 듯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언제든 이걸 사과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한 적은 없었으나 속으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간의 정식으로 사과와 청산이 이뤄진다면 저 역시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사과와 함께 숙였던 허리를 천천히 바로했는데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무 의외인 상황에 제가 놀라서 어버버하고 있자 시어머니께서는 다급히 손사래를 치셨어요. 저보고 얼른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시댁 밖으로 나와버렸죠. 남편하고 시누이에게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보이셨다는 얘긴 안 하고 그냥 잘 해결되었다고만 알려주었어요. 다들 기뻐하더라고요. 둘 다 저에게는 아닌 척 굴어도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는 걸 저는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와 시댁 사이에서 무조건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듯이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결국은 시어머니를 저버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기뻐하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이제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시작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제가 당장 시어머니와 친해졌다든가 뭐 그런 드라마 같은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대면대면했죠. 하지만 그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점차 관계가 나아졌죠. 제가 시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은 아이를 낳고 나서도 1년이 더 지나 돌잔치를 열 때였답니다. 시어머니의 먼 친척 언니 되시는 분이 원래 외국에서 거주하시는데 한국에 며칠 머무는 일정으로 들어오셨을 때 마침 아이 돌잔치가 열리게 되자 참석하시게 되었거든요. 아이가 무척 예쁘다고 덕담을 저에게 건네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전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 애 얼굴에 영란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보여. 영란이가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서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서름이나 돈이 없어서 굶고 살았던 그 배고픔, 친척 어르신 댁에 잠시 몸을 의탁하며 지냈대. 거기가 부촌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겪었던 차별과 멸시, 이런 것들을 지독하게 안고 있는 사람이거든.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거야. 그 시절에 다들 그렇게 고생하고 또 노력하며 살았다지만 영란이처럼 지독하게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이악 물고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도 드물었을 거야. 그러니 결혼 상대도 잘 잡을 수 있었지.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남들처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손주들도 보고 영란이의 인생이 지금 무탈한 거 보면 옛날에 그 숱한 고생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 네? 영란이면 지금 제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말도 안 돼요. 어머니께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요? 저는 막연히 유복하게 자라신 아버님을 운 좋게 잘 만나셔서 그냥 그렇게 평탄히 살아오셨던 게 아닐까 이런 짐작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멋대로 잘못된 짐작을 했던 거였네요. 그럴 만도 하지. 영란이가 옛날부터 자기 얕보는 걸 가장 싫어했기 때문에 그 자존심에 자기 힘들게 살았던 옛날 이야기는 절대 안 꺼내고 살 사람이야.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곧잘 세우시고 나셨던 그 가시, 출처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그날 저는 왠지 알 것만 같았었어요. 하지만 그런 티를 굳이 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그런 부분을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절대 겉으로 반가워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이후로 시어머니라는 한 사람을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해보려고 제 나름의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점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나자 시어머니께서도 점차 저에게 나긋나긋한 언사를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어떤 말씀이든 무조건 틱틱거리며 하시기 일쑤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죠.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주로 첫째를 봐주셨어요. 이때 특히나 저희 고부관계가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손주라는 공통 분모로 인해 저희 엄마하고도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따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셨고요.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난 직후에 시어머니께서는 누워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그렇게 굴어선 안 됐는데 그렇게 굴어버렸지. 내가 부족했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구나. 한 번쯤은 너에게도 내가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네. 그간 내가 참 미안한 것들이 많았어.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동시에 전혀 늦지 않은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죠. 저와 시어머니가 서로의 손을 잡아본 것도 마주보며 웃어본 것도 그 순간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날 이후로는 종종 그렇게 했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관계의 봉합이 이뤄진 거였죠.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옛날 일이 말 그대로 아주 옛날 일로만 느껴지고 있을 만큼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옛날 일을 너무 몰입해서 회상하다 보면 그때 치밀어 올랐던 분노가 그대로 생각나서 혼자 씩씩거리곤 한다는 것은 저만의 비밀이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들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워낙에 부모복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이런 외로움을 이길 길이 없어서 늘 반항하고 엇나가게 살았던 것 같아요. 괜히 엄마 아빠와 잘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고 속상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대체 왜 태어난 걸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어떤 인생이건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어릴 적에 엄마와 아빠와 손을 잡고 어딜 다녀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생각해보니 사진은 한두 장 남아있더라고요. 3, 4살쯤 어린이 대공원에 갔고 거기서 아빠 품에 안겨서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정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대로 가족끼리 어딜 가지도 않았고 제가 뭔가를 기억할 나이가 되었을 땐 온통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만 제 머리 안에 꽉 차 있었답니다. 아직도 잔상에 남아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5살 무렵 울면서 장롱문을 열고 옷을 왕창 꺼내는 엄마를 아빠가 붙잡고 말리는 듯한 모양새라고 해야 할까요? 그쯤부터 둘은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고 옆집 아줌마나 윗집 할머니가 맨날 배를 눌렀어요. 7살 외할머니가 오셔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도 엄마 아빠의 싸움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죠. 맨날 어쩜 그렇게들 싸우는지. 저는 늘 우울한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억지로 이불 속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저를 붙들고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두 사람의 싸우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우울감에 미칠 것 같았지만 막상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니 눈물이 또 났었어요. 유정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는 아빠랑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이혼이 어떤 뜻인지 알겠지? 이제 우리 셋이 같이 살 수 없고 아빠랑도 헤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처럼 굳어 꿈쩍할 수 없었고 엄마의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일단은 알겠다고 했지만 서서히 날 덮치려고 어둠이 다가오는 듯해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어린이들에게 부모님이란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세계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큰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쩍 소리를 내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찢어지는 거니까 마치 당장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급격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맨날 회사를 다니며 바빴던 아빠에 비해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늘 아빠의 얼굴은 희끄무레한 이미지였는데요.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맞춰지긴 하지만 실물의 느낌은 갈수록 흐려지게 되더군요. 그렇게 제가 7살 크리스마스를 맞기 전
엄마와 아빠는 정식으로 이혼하셨고 전 외가댁으로 보내져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왜 여기에 제 얘기만 있냐면 엄마는 이후로 얼마 안 되어 재혼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할 때는 같이 가주셨지만 그러고 여름이 되자 엄마는 곧장 새로운 아저씨와 함께 살림을 차려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그래도 늘 저에게 견디고 씩씩하게 잘 자라야 한다는 말만 하실 뿐이었죠. 그러나 그런 말들은 고작 9살이 된 저에게 너무 가혹하고 힘든 무게의 말들이었어요. 부모님의 이혼이 너무 절망적이고 무서웠던 저를 엄마는 단 몇 개월도 진하게 포옹해주지 않은 채 다른 아저씨와 살겠다고 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외할머니와 시골집에서 살며 늘상 힘들게 싸주시는 도시락이나 밥 등을 먹으며 지내고 있긴 하지만 전혀 채워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늘 저에게 네 아빠가 변변치 못하고 엄마를 툭하면 때렸다며 맨날 제 얼굴만 보면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외할머니야 아무래도 속상하시니까 손녀인 제가 안쓰러워 그랬으리라 하고 억지로 이해해보는 부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사춘기쯤 되니 할머니가 맨날 하는 그런 말들도 지겨워 대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저는 집 나가기를 밥 먹듯이 했죠. 할머니는 초반에 절 걱정하셔서 몇 번이나 찾으러 다니고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매를 때리셨어요. 이놈의 기집애! 애미 없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기를 쓰고 키웠는데 자꾸 그따위로 살 거야? 갈수록 저는 할머니와의 이런 싸움도 무의미한 것 같고 얼른 능력을 키워 할머니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결국 저는 또래 친구들은 입시를 치르고 대학교를 갈 때 홀로 공장을 택해 그쪽으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의 선택조차 매우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박박 긁어대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전 아랑곳 않고 할머니에게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나 이제 취직했고 거기 근처에서 살 거예요. 할머니가 날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셨으니까 이참에 나가드릴게요. 잘 사세요. 할머니는 제 말에 길길이 날뛰시며 뺨을 때리려 하시는데 키도 할머니보다 훌쩍 자라버린 저는 그 손목을 확 잡아버렸어요. 더 이상 내게 손대지 말고 본인 딸이 이혼하고 손녀를 대신 맡아 키우게 된 상황에 대한 분풀이를 그만하란 의미였죠. 어찌됐든 절 짧지 않은 시간 키워주었던 할머니와 완전히 연근할 수는 없고 해서 핸드폰 번호는 알려드리게 되었어요.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코웃음을 치시면서 배은망덕한 기집애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비롯해 할머니에게 이렇다 싶은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맨날 인생에 대한 원망과 저주 같은 말을 듣고 자랐으나 이상하게 확 끊을 순 없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모질지 못했던 건지 아님 아직도 쓴맛을 덜 본 건지. 공장 다니면서 근처 고시원에서 혼자 그 좁은 구석에 살고 있으면서도 할머니에게 용돈 얼마를 붙였어요. 얼마 벌지도 못하는 돈에서 몇만 원 보내드린 거고 나중에 급여가 늘어나도 그대로 똑같은 액수를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보내나 안 보내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전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할머니지만 왠지 내가 버리고 나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결코 다시 둘이서 같이 살아갈 순 없었죠. 그건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나도 이제 어른이 됐고 나만의 세계로 들어왔으니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이 편하고자 얼마씩 붙이고 핸드폰 번호도 오픈해 두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며 고시원에서 삶을 이어가다 보니 할머니보다 훨씬 더 좋은 주변 사람들을 몇몇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참 차갑고 무섭다는 걸 깨닫기도 했지만 일찍이 엄마 아빠의 이혼이며 할머니와의 삶 등을 통해 조금 발을 담근 것이 있어서 그렇게 아프진 않더라고요. 고시원 아주머니는 제가 자기 딸 또래라면서 어쩌다 마주치면 사근사근하게 말씀을 걸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괜히 가슴이 찡해왔어요. 나도 엄마가 있었다면 저런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했겠지. 저 아줌마네 딸은 저런 일상을 당연한 듯 보내고 있겠지 싶어서 바짝 공허한 부러움과 외로움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공장 일에 집중하면서 얼마간은 절 배출해낸 가정에 대한 생각을 억지로 끊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제 핸드폰으로 알 수 없는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툭 문자 한 통만 와 있었는데 처음엔 잘못 온 건 줄 알고 무시했죠. 그런데 나중엔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괜히 찜찜해서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또 똑같은 문자가 온 게 아니겠어요?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그저 전화해라 이렇게 한마디만 적혀 있는 문자만 말이에요. 뭔 얘긴지 알 수 없어 처음에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일단은 번호를 잘못 알고 있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웬 나이 든 아저씨가 받더라고요. 이어서 말하려는데 아저씨가 다급하게 먼저 소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글쎄 그게 제 이름인 거예요. 내 번호를 알고 전화할 만한 아저씨란 전혀 없을 텐데 뭐 여기 어디 동사무소 분이거나 고시원 아줌마네 남편인가 싶어서 잠깐 멈춰서게 되었는데요. 이후로 들려오는 말에 저는 발 위로 망치가 떨어진 마냥 마치 기절이라도 할 듯 놀라게 되었어요. 유정아, 아빠다. 아빠야. 아빠 알겠니? 대체 아빠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물밀듯 들려오는 저 단어는 엄청난 공백이 있었던 그 시간을 억지로라도 메꾸려는 듯 숨 쉴 새도 없이 터져나오더군요. 아빠요? 그래, 아빠다. 네 아빠야. 너 어디 있니, 유정아? 잘 있는 거니? 아빠 좀 한번 보자꾸나, 응? 머릿속이 뜨끈하면서 아찔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에게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해 그런지 쉽게 잘 스며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한참 대답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아빠라고 자기를 소개한 그 아저씨는 마치 랩이라도 하듯 재빠르게 절 향한 말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에게 연락한 것 같고 할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절 10년이 넘도록 찾지 않은 엄마와 달리 그래도 본인이 아빠랍시고 찾기라도 했으니 가르쳐준 것 같더라고요. 전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고 억지스러운 만남을 어찌 해결할지 몰라서 많이 망설이게 되었지만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만나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고시원 아주머니께 용기 내어 말을 했는데 제 말에 아주머니가 글쎄 와라 끌어안아 주시지 뭐예요. 아유, 너무 잘됐다. 아빠 얼른 만나봐. 얼마나 딸이 보고 싶으셨겠어. 지금 당장 안 내켜도 그래도 일단 가기라도 해봐. 솔직히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다 실감이 안 나고 보고 싶었겠느니 딸이라느니 이런 것들도 낯설긴 했어요. 그런데 저 역시 제 몸 안에서는 세포 하나하나가 아빠를 만나라고 하는 쪽으로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느낌 탓이겠지만 이래서 피가 끓는다는 말이 있구나 싶기도 했고요. 아빠는 제가 있는 지역까지 오겠다고 해서 저도 떠듬떠듬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근처 조그만 카페에서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문 열고 들어서는 깡마르고 눈썹 짙은 아저씨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그게 내 아빠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자마자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고 이게 그리움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것들끼리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뻘쭘한 감정이 아닐까 싶더군요. 어색함에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몰라서 계속 존댓말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아빠 역시 못 알아보겠다며 처음 한 20분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 무슨 맛인지도 잘 알 수 없었던 커피를 억지로 삼키는 동안 곁눈짓을 해가며 살살 훔쳐보니 사진에서 봐서 기억하고 있던 아빠 얼굴의 윤곽이 맞긴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할머니가 나보고 지 아빠를 닮아서 구역질이 난다 하더니
저랑 아빠가 짙은 눈썹이며 가로로 긴 눈매 모양이며 매부리 코까지 진짜 닮긴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빠는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제 뒤쪽에 있는 나무에 시선을 두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내심 그간 너무 고생했겠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다. 이런 말들을 한다면 이날을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 말들을 듣기엔 전 너무 부모 없이 산 지 오래되었고 나이를 먹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반응하며 같이 붙잡고 울기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빠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아, 지금 있는 곳은 어디니? 지낼만 하니? 아빠가 한번 같이 가봐도 괜찮겠니? 대여섯 살쯤 기억만 갖고 헤어졌다가 20살이 넘어 처음 봤는데 그것도 그날 대뜸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가보자는 것이 좀 황당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약간 저답지 않았던 게 그냥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라한 고시원이긴 하지만 보고 아빠가 어떤 감상을 갖던지 크게 상관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가게 되었고 아빠는 고시원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며 인사하시니 곧장 바로 마트로 뛰어가 다시 과일을 사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을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나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이 전체적인 틀이 너무 어색하고 제 것 같지 않아서 좀 불편하긴 했어요. 부모라는 건 저런 존재구나. 자식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호하려 드는구나. 이런 게 새삼스레 느껴져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아빠는 앞으로 계속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용돈을 얼마 주고는 돌아갔어요. 그날은 참 얼떨떨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빠가 용돈이라며 내민 봉투를 보니 제가 공장에서 버는 월급의 한 4개월치는 되는 돈이더군요. 다시 돌려주고 싶었으나 처음으로 아빠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한 상태로 뭔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었기에 그냥 몇 번 만지작거리고 말았어요. 어디에 입금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제 일기장 안에 끼워넣기만 했죠. 이후로도 아빠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고 주말에 다시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근처 공원 같은 데 가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했어요. 커피 같은 걸 사서 그냥 멀찍이 눈앞의 풍경을 보며 앉아있기만 할 뿐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시간이 싫진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던 이미지의 아빠는 늘상 술에 미쳐 엄마를 때리기만 하고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결론 지었는데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 만난 아빠는 뭔가 자신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나를 향한 미안함이 안에서 꽉 차 흘러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런 얘기도 할머니한테 들은 것이지 제가 있을 때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광경을 본 건 아니라서 좀 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공원 바람을 맞으며 캔커피를 마시고 있던 그날에 전 아빠에게 질문하게 되었죠. 왜 둘이 헤어진 거냐고. 새삼스럽게 말입니다. 사실 한쪽의 입장에서 듣는 게 썩 객관적이지 않지만 아빠 입으로 하는 말도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듣고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빠는 바로 표정이 상당히 나빠졌으나 이내 곧 이제는 상관없다는 투로 말했죠. 두 사람이 이혼하기 직전에 그렇게 싸우고 엄마가 울고 했던 건 바로 엄마의 바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걸렸을 때 아빠가 다 뒤집어 엎고 난리쳤고 그때는 미안해했지만 이후 또 걸리니 엄마가 더 당당하게 아빠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다 꼴보기 싫어서 이혼을 했고 그렇게 무작정 종적을 감췄다더군요. 할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과 어쩐지 맞는 부분이 없었고 실제로 엄마에게 손댄 적도 없는 것 같았죠. 악바리처럼 대들고 물어뜯는 엄마에게 질려버린 아빠가 선택한 건 그저 이혼이었던 것 같더군요. 그리곤 저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연락을 끊고 그리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도 핏줄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어찌 되었을까 싶어 몇 년 전부터 고민하다가 용기를 겨우 내었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재혼도 안 하고 어쩐지 혼자 살아가고 있었고, 따져보니 아빠는 그때 바람 피웠던 아저씨와 결혼해서 새 살림을 차린 게 맞았어요. 그렇게 한창 정적이 흐르는 사이 아빠는 저에게 다른 할 얘기가 또 있다며 다시 입을 열었는데요. 그 말은 오랜만에 아빠를 만난 것보다 저에게 더 큰 자극이었고, 실제로 둘 사이의 이혼 원인이 엄마의 바람이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정아, 이런 얘기해서 참 미안한데, 아빠가 암이란다. 3달 정도 살 수 있을 거라 했는데, 그런 말 듣고서야 널 만나겠다고 겨우 결심했어. 아빠 참 한심하지? 이제 막 낯을 트려고 하려는 찰나에 이런 말을 듣게 된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이어 본격적으로 결론을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아빠랑 여행 한번 갔다 와주면 안 되겠니? 저기, 그렇게 멀리는 아니고, 제주도 말이야. 유정이 모르겠지만, 유정이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제주도 분이었단다. 지금 다 안 계시지만, 그래도 아빠는 그냥 같이 가보고 싶은데, 안 될까? 너무 말도 안 되게 갑작스런 제안이었고, 정말 오랜만에 마주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색하게 웬 여행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결론이 이미 앞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는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크게 고민하다가 공장에는 사정을 말하고 그 다음 주에 쭈뼛쭈뼛 어색해하며 아빠와 제주도를 가게 되었어요.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서도 딱히 어딜 많이 다닌 건 아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사셨다는 집에 가보고 그 근처 숙소에서 묵으면서 그냥 여전히 산책하기만 할 뿐이었죠. 딱히 많은 대화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나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느껴보기에 적당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 시간 내내 저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그냥 밥을 먹거나 차 마시거나 강바람을 쐬며 걸을 때나 공항에서나 연신 고맙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마치 로봇처럼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해줘서, 같이 와줘서, 같이 밥 먹어줘서, 만나줘서 고맙다며 모든 이유를 들어가며 말했어요. 어쩐지 좀 서글프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전 차라리 그게 좋았어요. 이래이래해서 미안하단 말보다 고맙다는 말이 더 편하게 스며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새삼 사과 같은 걸 듣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때 묵묵히 듣기만 했지만 되돌아보면 나도 몇 마디 말이라도 좀 할 걸 후회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빠에게 아무래도 함께 보낸 시간이나 정이 별로 없다 보니 중간중간 갑작스레 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도 크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괴로워서 걷다가 멈추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아빠를 보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곤란함을 느끼긴 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파하는 마음까진 들지 않아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더라고요. 좀 더 일찍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면 피가 이끌려서 만나게 됐듯 다시 찬찬히 정이 붙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빠의 마지막을 좀 더 아빠의 딸답게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싶어 마음이 참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도 명목으론 가족이었기에 함께 다니긴 했지만 암 말기에 그렇게 지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아빠를 위해 뭘 제대로 해주지 못했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빠의 병세는 속도가 확 붙은 듯이 나빠졌고 제가 잠깐 공장에 휴가를 달라고 했던 것이 이윽고 사직서로 변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아빠의 날이 몇 달, 아니 그게 몇 주일지 며칠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아빠 곁을 지내면서 힘들어하는 얼굴을 내내 보았고 오래지 않아 아빠는 주무시듯 어느 날 새벽에 눈을 감게 되셨습니다.
슬픔보다 앞서온 것은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한 입장이었어요. 도대체 난 왜 이렇게 부모복이 없을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부모로부터 바란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다른 애들이 평범하게 갖고 사는 것들 중 단 10분의 1이라도 무난하게 가질 수 없는 걸까 싶어 그제서야 슬퍼지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소리내어서 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장례를 끝내고 저만의 공간인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말이에요. 이때 아빠가 저에게 미리 써둔 유언장이 있다며 장례를 정리하게 되면 읽으라며 맡긴 것이 있었는데 그걸 펼쳐보고 나서 저는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저보고 이렇게 힘들어하라고 쓴 편지가 절대 아니었겠지만 전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정아. 아빠는 하루도 유정이를 잊은 적이 없다. 한창 부모가 필요할 때 외롭게 지내게 했구나.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아빠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아 너무 겁이 났어.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하진 않을게. 하지만 아빠는 어디 있어도 널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거야. 아빠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때도 전 혼자라고 느끼며 살아왔는데 그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 속 저에게 남긴 여운은 무척 컸던 것 같아요. 그 편지를 가슴에 양손으로 잡고 오열하는 동안 알 수 없이 마음이 부풀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같이 보낸 시간에 비해 이별은 너무나 빠르고 아프게 다가왔지만 아빠가 인생의 말미에서 절 찾아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시간이라도 없이 언젠가 내 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사라졌다면 전 더 비참했을 테니까요. 아빠가 남긴 편지엔 변호사분의 연락처가 있었고 저에게 말한 적 없었던 유산을 제 앞으로 돌려놓았다는 사실도 전달받게 되었어요. 솔직히 너무 큰 액수라 마치 사이버머니, 가짜 돈처럼 느껴지는 현금 12억과 40억대를 호가하는 건물이었어요. 설명을 듣고 있는데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내 앞에 뚝 떨어진 이런 말도 안 되는 재산들도 실감이 안 나고 이게 뭘 말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나의 성장기에 있어 아무것도 못 해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보상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건 그것대로 뭉클하고 울컥하지만 사실 아빠가 절 두고 떠났다는 것에 대해 마음껏 목 놓아 울고 슬퍼할 수 없다는 것이 절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빠와 보냈던 그 짧은 시간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고 슬프기도 했다가 이게 정말 슬픈 것인지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다못해 아빠가 내가 자기를 밀어낼까봐 두려워하며 망설였던 그 몇 년 전에라도 절 찾아주었다면 우린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와 자식처럼 지냈었겠죠. 그렇다면 전 지금쯤 평범하게 자식으로서 슬퍼하고 아빠를 마음껏 추억할 수 있었을까요? 왠지 요즘에 저는 인생의 그 어떤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야겠죠. 저는 제 가정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원래 어른들을 그닥 신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허심탄회하게 모르는 어른들에게 어떤 말이라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사는 게 힘들다고 하고 자기처럼 고민 많은 사람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안에 있다 보면 내가 괜히 엄살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무게는 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특히 제 경우는 개인차가 있다고 해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그것을 최근에 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 하나가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어요. 거기다 맨날 술만 먹고 인사불성이 되는 아버지와
늘 불만 많은 엄마의 짜증을 받아내며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집들도 다 비슷하다곤 하지만 특히나 우리 엄마는 오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좀 더 봐주자면 제 남동생까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른들은 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에게 있어 처음 낳은 아들은 정말 보물 그 자체였어요. 그 다음도 아들을 낳길 바랐지만 절 낳고 꽤나 심란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노력해서 제 남동생을 낳게 되신 것이고요. 똑같은 성별끼리 줄줄 낳았다곤 해도 늘 둘째는 겉돌기 마련인데 저는 혼자 뚝 떼놓은 듯 성별이 다르니 좀 더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없는 형편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딸을 낳은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반면 오빠와 남동생은 늘 엄마가 아끼고 아끼는 테두리 안에 존재했답니다. 그나마 남동생은 장남인 오빠에게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대접이 훨씬 나았어요. 맨날 식모마냥 집에서 엄마가 시키는 일들을 하고 심부름을 하면서도 엄만 한 번도 저에게 칭찬이나 인정해주는 말들을 하지 않았죠. 어쩌면 이런 바람조차 사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후에 나중에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 엄마를 더더욱 이해할 수 없더군요. 50살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제 안에 아주 큰 상처가 된 기억이 있는데 바로 중학교 무렵 때 공장에 끌려갔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엄마는 바로 팔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짜고짜 저보고 공장에 가라는 거예요. 엄마, 왜 공장에 가야 해? 난 안 가고 싶은데. 시끄러 이거사. 기집애 가면 공부를 해? 공장 가서 일이나 배우고 돈이나 제대로 벌어와. 알겠어? 엄마는 이런 말에는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그 어느 곳에도 제 의견이 들어가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엄마는 난데없이 제 학교를 그만두게 했고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하시는 공장으로 대뜸 끌고 갔죠. 갑자기 저는 순식간에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엄마가 바랐던 수준에 얼마 안 되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꼬박꼬박 오빠를 공부시키는 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동네에서 뭐 아주 잘하는 과외 선생님이 있다나요? 전 그렇게 공장에서 자잘하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노곤하고 피로한 날들을 보내면서도 월급 때마다 떨어지는 돈을 제 손에 단 한 번도 쥐어보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같이 일하는 이모들도 저보고 안 됐다는 소리를 했을까요? 그래도 전 그때까진 순진했던 건지 엄마를 그렇게 미친 듯이 증오하거나 미워할 생각은 하지 못했죠. 하지만 한번 제가 너무 아파서 사경을 헤매던 날 여지없이 절 깨우고 얼굴에 물을 들이붓는 엄마의 모습에 정말 이가 덜덜 떨릴 정도의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난 우리 엄마 자식이 아닌가? 차라리 누군가 다른 엄마가 있다고 말해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혹시 아빠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 건가? 생각하기엔 누가 봐도 엄마와 난 모녀라고 생각될 정도로 똑 닮은 얼굴이었어요. 얼핏 봐도 도무지 착각할 수 없을 정도로 판박이었으니까요. 그런 사실들이 외려 절 절망케 하고 괴롭게 했어요. 왜 나는 우리 엄마의 친딸인 건지, 왜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이렇게 원수 같은 대접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버는 돈들은 속속들이 오빠를 위한 돈으로 쓰여지게 되었고 저는 점점 나이를 먹고 18살쯤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공장만 돌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제 얼굴만 보면 밥맛 떨어진다며 맨날 욕을 해댔고 오빠 공부가 잘 안 풀리거나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다 저 때문이라는 이상한 저주를 해댔어요. 이때 가장 환멸나는 건 바로 오빠의 태도였죠. 오빠는 엄마의 지원을 하도 등에 업어서 그런지 본인조차도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 저를 무척이나 무시했어요. 한 번은 도저히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고 힘들어서 엄마에게 20살이 되면 집을 나가겠다는 소리를 했는데요. 그날의 일로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오빠를 완전히 혐오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 20살 되면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할 거야. 지금 있는 곳 너무 힘들어. 일단 이건 핑계였고 조금이라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멀어지고 싶어 한 말이었죠.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에 불을 킨 듯 네가 어디 여기를 놔두고 도망가려고 하냐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미 이건 예상한 일이라 눈을 질끈 감고 반응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불현듯 갑자기 누군가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 느낌이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오빠였습니다.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들어? 오늘 한번 제대로 쳐맞아 볼래? 오빠는 그 길로 저를 무자비하게 때렸고 엄마는 전혀 말리지 않고 쯧쯧거리며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읊조리는 소리는 정말 구역질 날 정도였고요. 에휴, 그러게 왜 대들어. 주제도 모르고. 얌전히 입 다물고 공장이나 다닐 것이지. 이때 얻어맞고 소리 없이 울면서 여기저기 상처로 인해 아린 것보다 엄마와 오빠의 조롱이 더 가슴 아프게 찌르는 걸 느꼈어요. 그나마 동생이 이런 저를 좀 불쌍히 여겼고 느지막이 저에게 몰래 먹을 것을 챙겨주거나 약을 주곤 했어요. 당시 오빠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대학을 제대로 졸업하지도 못했고 그것 때문에 맨날 아들 자랑만 하던 엄마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런 화풀이를 늘상 저에게 풀어대며 네가 공장에서 돈을 시원찮게 벌어줘서 오빠가 제대로 공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20살이 넘어가다 보니 그나마 눈이 뜨이게 되면서 이 지옥보다 더한 집에서 나가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옆 동네에서 가끔 공장에 놀러오던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정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너무 쉽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깊이 줘버리고 너무 일찍이 내 모든 것을 걸게 된 탓으로 갑작스런 임신을 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바로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지만 미리 먼저 상담을 해서 알고 있었던 남동생이 즉각 가로막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김에 결혼하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나마 엄마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사는 곳 근처로 이사 왔고 그것도 오빠와 남동생, 아빠 모두와 함께 와서는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이런 모습을 무척 황당해하면서 저에게 마구 화를 내더군요. 사실 저 역시 할 말이 없긴 했어요. 야, 어떻게 된 게 장모님이랑 형님은 맨날 그렇게 돈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 둘이 사는 걸 보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제일 문제야. 왜 돈이 없다고 말을 못해? 그 몸뚱이하고서 일하러 나가겠다는 거야, 지금? 저는 말없이 눈을 감고 눈물만 주르륵 흘릴 뿐이었어요. 뱃속 아기의 움직임이 심히 요동치는 게 이미 느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잘 처먹어서 배가 불렀냐는 둥, 니도 네 자식을 낳아봐야 애미 마음을 안다는 둥 말을 늘어놓더군요. 그렇게 저주 비슷한 말을 늘어놓고선 끝에 가서 결론이 돈 얘기였어요. 이유는 여전히 오빠 때문이었고요. 네 오빠 그래도 대학도 졸업했고 회사도 들어가야 하는데 글쎄 그것들이 니네 오빠를 안 써주잖냐. 네가 동생이 돼가지고 먼저 결혼까지 해버리면 네 오빠는 어떡하라고. 내가 돈을 버냐 네 아빠가 버냐.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지. 마치 오빠 돈을 제가 뭉탱이로 갖고 나와서 새 살림이라도 차린 양 엄마는 당당하게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임신한 딸이 힘들어서 누워있는 걸 보면서도 말입니다. 당시 저는 돈 나올 방도가 없었기에 힘들게 빚을 얻어다가 몇백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걸 받고서도 오빠는 계속 엄마를 통해 징징대는 소리를 전해오더군요. 여동생인 저는 임신을 해서 그렇게 먹고 싶은 통닭 한 마리도 배불리 못 먹고 있는데 그 쪽방에 남편과 아등바등 살면서 힘든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몰래 빚을 내어 친정에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걸리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절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차마 임신한 저를 건드릴 순 없었는지 집에 얼마 되지도 않는 세간살이를 집어던지고 깨부수면서 저와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코딱지만한 개집에 살면서 그만한 돈을 빚을 내? 그걸 또 형님한테 갖다 바쳤다고?
난 너랑 못 살아. 애도 네가 알아서 키워. 평생 그렇게 처형이랑 장모님이나 틀어막으면서 살다 죽으라고! 이런 험한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이 절 아프게 찌르는 말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그보다 더한 말들을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들어와서 그런 걸까요? 어지간한 폭언이나 폭력엔 크게 흔들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충격을 받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제대로 정리해야겠다며 저랑 같이 못 살겠다며 떠나버렸습니다. 절 불쌍히 여긴 남동생이 찾아와서 울며 괴로워했고 그러지 말고 자기랑 같이 살자며 조그만 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남동생과 함께 좁디 좁은 집에서 우리 딸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들을 동생이 엄마에게 말하고 나름 엄포를 놓은 것인지 적어도 100일 때쯤 될 때까진 이 집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후에 엄마는 절 찾아왔고 핏덩이를 안고 이혼당해서 혼자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좀 양심은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미역국을 끓여다가 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손녀를 한번 안아보더니 제가 너무 죽을 상을 하고 누워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음이 쏟아지던지. 엄마가 나한테 또 욕을 해대고 때릴 줄 알았는데 내 꼴이 너무 동네 북 같아서 안 건드리나 보다 나름 안심했었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내 처지도 참 비참하고 품에 안겨 아무것도 모른 채 쌕쌕 숨소리만 내는 딸이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이후로 저는 몸을 추스르고 좀 정신 차리게 되었고 20대 중반도 안 된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몸이 되어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떻게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주말이라도 봐주면 시장이건 어디건 가서 무조건 일을 했어요. 그렇게 죽을 듯이 싫었던 공장 일도 내 자식을 생각하니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드문드문 낼 수 있는 아기 엄마는 써주지 않으려 했고 참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던 차에 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더군요. 누나, 내가 2년 정도는 무조건 일해서 어떻게든 먹여 살려볼 테니까 누나는 수진이 키우면서 검정고시라도 따는 게 어때? 어떤 일이라도 자격증이라도 따서 기술을 좀 갖는 게 나을 것 같아. 동생의 말에 처음엔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앞에서 팔을 버둥거리며 안아달라고 우는 딸아이를 보니 저도 내심 이를 꽉 깨물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때 억지로 힘을 내어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겨우겨우 써가며 검정고시를 따게 되었는데요. 어찌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제가 제일 행복했고 처음으로 단순히 절 위해 시간 쓸 수 있는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시 준비를 해서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다시 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동생은 이런 부분을 강력히 말리고 막으려 했으나 오빠 관련된 문제라면 금방 눈이 돌아가 버리는 엄마는 이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게다가 그 사이 아빠도 돌아가셔서 그런지 더더욱 돈 나올 구멍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대체 오빠는 우리 중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고 돈도 시간도 많이 썼으면서 왜 변변찮은 직장 하나 다니지 못하는 걸까요? 엄마는 계속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해대는데 일단은 남동생이 회유를 하고 얼마 들려서 보냈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안심이 되겠다며 매일매일 찾아와서 절 못 살게 굴었죠. 이쯤 되니 전 모든 게 서글프고 다 놔버리고 싶더군요. 내가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이 몹살집 테두리 안에서만 살았기에 이런 걸 그냥 순응하고 사는 걸까 싶어 답답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쯤 새로 취직하게 된 조그만 회사가 있었는데 대학도 안 나오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입장이라 말을 하니 여러 면에서 곤란해하시다가 절 써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힘들게 아이를 끼고 일을 하면서 동생과 교대하며 살게 되었고 동생 역시 누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엄마와 형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10여 년이 지나 아이 하나를 키우는 동안 돈 들어갈 게 점점 많아지고 생활이 본격적으로 위협이 됨을 느끼게 되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돈이 너무 부담스러워 엄마에게 50만 원으로 깎자고 말하러 갔는데 엄마는 그때 딸을 데리고 함께 찾아간 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전과 다를 것 없는 폭언들을 터뜨리더군요. 전 이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처음으로 엄마에게 대들었어요. 내가 낳은 자식과 함께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제 맨날 붙어 살며 엄마에게 당하던 때와 달리 어느 정도 거리를 더 봐서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엄마가 악마 같았고 저 역시 한 마리 들짐승 마냥 사납게 엄마에게 대들었죠. 그간 해준 게 뭐가 있냐. 내 새끼 앞에서 나한테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도 이제 혈기가 넘치는 저와 점점 나이 들어가는 본인의 입장을 생각한 것인지 아주 조금 움찔한 것 같았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50만 원은 도저히 안 되고 70만 원으로 해결보자고 하더군요. 그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던데 전 또 바보같이 엄마에게 대들고 악다구니 쓴 게 죄책감이 들어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애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도 작은 회사를 다니며 일하고 아이가 오면 다시 옆집에 맡겨놓고 전 또 식당에 가서 일했어요.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몇 시간 일을 했고요. 그렇게 사는 동안 아이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안 좋아져서 대형 병원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엄마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조금도 돈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겠죠. 그러면서 제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딸아이가 한창 커가고 있는 와중에도 엄마는 나이 많은 큰아들 걱정만 할 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동생은 늦게 가정을 꾸리게 되어 우리와 떨어지게 되었고요. 늘 저를 감싸주고 아껴주었던 남동생과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솔직히 남동생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가정처럼 살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동생이 새 가정을 꾸릴 때 보태주기도 했어요. 당연히 엄마에겐 비밀로 하고 말이에요. 동생이 결혼할 때도 엄마는 지 형보다 먼저 장가가서 자존심 상하게 한다며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동생은 어차피 엄마와 자기 형에게 전혀 정이 없었기에 크게 실망하지도 않더군요. 그런 자리를 제가 지켜주면서 크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우리 남매끼리 서로를 보며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둘 다 버틸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동생 장가도 보내고 한참을 지나 전 꾸준히 엄마에게 매달 70만 원의 용돈을 보냈고 그 와중에 과로해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딸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들도 많고 가끔 크게 아프면 검사하고 약값을 대느라 그것도 꽤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빤 여전히 그 무엇도 안 한 채 엄마가 저에게 받는 용돈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위기가 왔음을 스스로 체감하게 되었어요.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 집으로 들어오는데 눈앞이 기우뚱거리면서 갑자기 세차게 땅바닥이 저에게 날아드는 걸 느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느낀 것이고 실제로는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기절한 것이었죠. 타박상을 좀 입긴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다음날 시야가 심하게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다급히 달려온 남동생과 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들을 받게 되었어요. 맨날 딸을 데리고 드나들었던 대형 병원이기에 익숙하면서도 겁나는 건 마찬가지더군요. 이후에 나온 검사는 가히 절망적이었고 전 앞길이 너무나 아찔하고 어지러워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제가 갑상선암이라는 겁니다. 제 또래 여자들에게 있어 적지 않게 나타나는 병이라곤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여전히 변함없이 절 짓눌리고 힘들게 했어요. 남동생도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고 딸은 눈물을 꾹꾹 참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데 전 그 어떤 태도도 취할 수 없어 멍청하게 서 있기만 했죠. 이후에 남동생이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에게 그래도 제가 딸이긴 했던 건지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왔더군요. 우리 집으로 와서 제 안색을 들여다보더니 별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나마 너 먹으라고 반찬을 좀 해왔다며 몇 개 풀어놓더라고요. 어릴 때 같이 살며 그렇게 눈칫밥 먹으며 늘 냄새만 맡았던 엄마의 반찬을 눈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밀려오더군요. 일단 저도 돌아와서 어느 정도 기운 차리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였기에 밥을 대충 먹고는 엄마를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그냥 쉬고 싶었지만 그래도 엄마 나이가 80이 넘어가다 보니 좀 무뎌진 건지 아픈 딸을 보겠다고 온 걸 생각하니 노인네 혼자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엄마는 별말 없다가 난데없는 어릴 적 얘기들을 하더군요. 저도 어색하기도 하고 그냥 대충 듣는 척하면서 억지로 엄마와 눈을 안 마주치려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박만 받고 자랐는데 단둘이 이렇게 차에 타서 아무것도 없는 모녀 사이처럼 있으려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새에 엄마는 또 여지없이 오빠 얘기를 꺼냈고 어련히 귀한 아들이니 이젠 나도 포기해야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80이 넘고 100살이 넘어도 여전히 엄마 그대로겠다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고 이런 상태로 개 목에 줄이 묶인 마냥 끌려다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못 견디게 울음이 올라오면서 참을 수 없어지는데 이때 제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참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전 같은 스위치를 눌렀을 것 같아요. 네 오빠를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예뻐했는지 알지? 지금도 혼자 저렇게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아주 죽을 듯이 괴로워. 그래도 넌 네 자식이라도 있고 네 동생은 지 형도 못 간 장가를 갔잖니. 니들이 좀 네 오빠를 불쌍히 여겨서 얼른 잘 되게 좀 팍팍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니들이 알아서 네 오빠 좀 챙겨라. 나도 아주 힘들어 죽겠어. 너도 그까지 남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60이 다 되도록 저렇게 혼자 집에 있는 네 오빠가 힘들지. 에휴, 이번에 무슨 신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올라온 거야. 네가 이번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오빠 한 3천만 원 정도 보태줘라. 동생이 돼가지고 서울에 살면서 그 정도는 오빠한테 해줘야지. 저는 차를 급히 세우게 되었고 눈이 완전 희번덕거리는 상태로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뭐 하는 거냐는 엄마의 말에 전 그대로 차문을 열고 내렸고 저벅저벅 걸어가서 엄마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세차게 열었습니다. 뭐야, 아직 저 입구까지 더 가야 하잖아. 왜 내렸어? 저는 거기서 반쯤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어요. 내려. 뭐라고? 내리라고. 내 말 안 들려? 끌어내리기 전에 당장 내려. 당장 꺼지라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전 엄마를 끌어내렸고 갖고 온 짐도 다 엄마 앞으로 내팽개쳤어요. 엄마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절 죽일 듯 쳐다보며 소리를 지르려 하는데 제 목소리로 덮어버렸어요. 갈기갈기 찢기는 쉰 목소리로 말입니다. 당장 꺼져버려. 그러고도 내 엄마야? 딸내미가 암에 걸렸는데 뭐? 아들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잘난 아들한테 가서 평생 대접받고 살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렇게 발을 탕탕 굴러가며 있는 대로 엄마에게 괴성을 질러대고 그 길로 차에 올라타 격하게 방향을 바꾸었어요. 터미널 입구 쪽에 그렇게 덩그러니 버려진 엄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생각도 상상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하도 입술을 깨물고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서 아랫입술은 이미 피가 나버렸고 저는 한동안 진정이 될 때까지 계속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섭게 찾아온 암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전 진짜 인생이 뭐고 내가 누구며 사는 게 뭔지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기에 이 또한 힘들지만 이게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암세포보다 저를 더 괴롭게 하고 들러붙어 있던 오빠와 엄마를 떼낼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더군요. 딸이 아프고 위독하다곤 해도 엄마는 여지없이 사랑하는 큰아들을 위한 돈 청구서만 내밀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엄마라고 계속 여기며 사는 게 맞았을까요? 곧 있으면 저도 만만치 않은 나이가 되는데 말입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와중까지 오빠의 돈벌이를 지원해야 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진정이 되면 집도 이사갈 생각입니다. 미친 듯이 걸려오는 엄마와 오빠의 전화가 너무 징그러워서 며칠 전 번호도 바꿨어요. 제 상태가 조금 안정기에 들어가야 이사 절차를 밟을 텐데 그건 그것대로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은 어디에건 저의 이런 한많은 인생을 다 쏟아붓고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 대신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주며 내내 눈물을 흘렸던 딸에게도 미안한 마음입니다.